항상 저를 프로페셔널 힙합 리스너라고 자기소개를 하고 하는데 네, 프로페셔널 힙합 리스너 댄스디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솔로 앨범을 낸 캡스톤 앤도어님하고 같이 좋은 자리를 가질 기회가 되어서 여러 가지 좀 여쭤보려고 왔는데요. 그래서 편한 분위기에서 인터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캡스톤님. 네. 오늘 오시는데 괜찮으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이런 거는 처음이시죠? 네, 예전에 뭐 지면 인터뷰만 몇 번 해봤었고. 그렇죠. 제가 지면 인터뷰 했던 그렇죠. 그 사람 중에 네. 또 한 명이었었는데 맞아요. 예전에 어반알로그 첫 EP 나왔을 때 맞아요. 힙합 플레이어 인터뷰를 제가 했었죠. 네. 예, 참 이게 몇 년 만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거의 20년 만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경험 있는 인터뷰는 아니기 때문에 좀 버벅거리더라도 좀 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해서 제가 오늘 인터뷰 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그 마지막으로 캡스톤이라는 이름이 실린 트랙이 나왔던 게 브라운 브레스 컴필이었어요. 네. 그것만 해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오랜만인데 어색하진 않으세요? 너무 어색하고, 네. 너무 어색하고. 사실 그 다음에 장아름이 하는 CCM 앨범에 저희 어반얼로 피처링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아마 그 그렇군요. CCM이라서 아마 이렇게 서칭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2015년에는 그랬으니 그것도 이미 뭐 오래 전이고 이 모든 게 다 어색하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캡스톤이었었는데 네. 이번은 캡스톤 앤도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제가 그 캡스톤은 뭐 주춧돌이 되라 이런 네. 의미로 쓰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앤도어는 어떤 의미죠? 원래는 뭐 이름을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 뭐 특별히 이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이런 것도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이제 제가 스포티파이 같은 게 이제 점점 활성화되다 보니까 캡스톤이라는 이름을 가진 뮤지션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그게 뭐 이렇게 흔한 단어긴 하니까 그래서 저한테 중요한 거는 유니크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이름의 뜻보다는 그냥 혼자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성을 붙여보자 하다가 이제 뭐 큰 예. 의미는 없고 엔도어라는 큰 의미는 없고 그냥 표현하니까 예뻐서 그냥 단어가 예뻐서 그냥 마치 제가 이름이 박씨인데 네네. 박에는 별로 뜻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냥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아, 그럼 아무 의미 없는 네, 아무 그냥 의미 랜덤한 없습니다. 단어예요? 네, 근데 이제 뭐 그 단어가 이제 비슷한 단어로는 뭐 엔듀어라는 예, 뜻도 있고 인도어라는 견뎌내다. 뜻도 있고 이게 오. 애매하게 비슷한 단어 그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 의미 부여는 없습니다. 그냥 랜덤한 단어 치고 그래도 어감이 되게 예뻐요. 네 그걸 어감을 되게 높이 생각을 해봤고 또 그 문자로 표기했을 때 네. 한자나 영어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저희한테는 외국어다 보니까 이제 직관적으로 와닿는 것보다는 의미가 조금 다르게 다가올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그 표기가 예뻤으면 좋겠다, 네. 발음이 쉬웠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미로 지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캡스톤님이라고 네네 부르게 그렇게 됐습니다. 하셨네. 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어떤 인터뷰나 그런 대외적인 자료가 없어서 이 기회에 그냥 어반알로그 시절까지 한번 다 네네. 훑으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어반알로그는 제 기억으로 한 2005년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네, 2006년이 결성이에요. 저희가 하자센터에서 만나서 팀을 결성하고 그게 이제 2006년이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의사면허를 따고 하자센터에서 2006년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제 기억으로는 페스티벌 같은 게 열리면서 이제 저희가 오디션에 참여하면서 팀이 결성이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의기투합을 해서 이제 음악을 해보자 하면서 리드머 당시에는 힙합 플레이어와 리드머에 이렇게 게시판들이 좀 있었잖아요. 자작곡 게시판 같은 거 아마추어들을 위한 공간이 있었었고 당시에 그 리드머 스튜디오라는 데 이제 작업물들이 막 올라오면 일주일에 한 곡씩 이렇게 주장원처럼 이제 막 맞아요. 걸어주고 그런 게 있었어요. 탑3까지 맞아요. 그래서 그게 저희 목표였죠. 여기서 우리 곡이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다. 당시에 이제 막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분들이 막 그 스튜디오 안에서는 뭐 베이징님이 그쵸. 비슷한 예. 시기에 막 거기에 저희 곡을 올렸는데 이제 정말 믿기지 않게도 저희 나이스케이프라는 곡이 이제 주장원이 된 거죠. 한 두어 번 더 주장원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리드머 쪽에서 아마추어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작 지원을 해주셨었고 그래서 네. 당시에 이제 몇 개의 팀들한테 제작 지원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앨범도 내게 됐던 걸로. 네. 잠깐 의사 면허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직업이 의사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그 데뷔할 때는 의대생 아니면 의사 이미? 그러니까 제가 2006년에 이제 졸업을 했고 예. 의사가 된 상태에서 앨범을 내고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뭐 군대로 인해서 좀 여유가 좀 생기면서 네네네.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좀 뒤로 미루고 댄스디님도 잘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제가 스스로에게 어떻게 보면 선물같이
때 좀 방학을 준 거죠. 그러면서 음악을 해보자. 그래서 네네. 한 3년을 음악을 올인했던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의사로의 진로를 걷고 지금까지도 걷고 계신데 네네. 그 과정에 힙합이라는 요소가 취미 이상의 거로 들어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계기는 뭐예요? 일단 음악을 이렇게 진지하게 된. 그러니까 저도 사실 잘은 이제 선처럼 이렇게 딱 구분지어지진 않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막 친구들이 CDP, 뭐 MD 이런 걸 음악을 듣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없었어요. 네네. 살 수 있는 형편이 좀 안 됐다고 볼 수도 있죠. 하여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없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결핍이 있었나 봐요. 대학 와서 아르바이트 막 과외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서 제일 먼저 샀던 게 CDP와 이제 CD였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힙합을 우연히 이제 친구들이 좋아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고 듣게 되면서 이제 되게 빠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힙합에 결정적으로 빠지게 됐던 거는 스비메스 3집의 예. 그 앨범을 통해서 예. 와 이거는 정말 너무 멋지다. 너무 레스 멋지. 어필이었죠 앨범이. 예. 2집 1집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완전히 이제 네. 깊게 이제 인게이지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계속 왔다 갔다 뭐 이제 다니면서 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막 이제 저희 학교가 인천에 있었기 때문에 뭐 과외 아르바이트 하러 이제 주말마다 오고 갈 때 지하철 플랫폼에서 이렇게 막 엄청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고단한 삶도 네네. 많이 뭔지 알 좀 것 위로를 같아요. 받았던 예. 것 같고 비슷한 경험이 아닐까요? 해방구가 되었던 예.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뭐 CBMS, 에픽하이, TBNY 막 이런 쪽도 뭐 인피니트 플로우 같은 마스터 플랜 음악들 막 들으면서 아 이런 걸 해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저는 뭐 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됐으니까 공연을 뭐 보러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하자센터에 가게 된 게 저한테는 큰 계기가 됐죠. 그렇죠. 그 상패님하고도 거기에 있는 MC 메타 강의에서 맞아요. 만나셨다고. 맞아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처음 그 아까 얘기하셨던 리드머의 곡 올리고 또 첫 EP까지 했을 때 되게 저도 그때 들었었는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 정말요? 그때 예. 들으셨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바날로그라는 이름의 그 어반함 연출하신 게 진짜 저는 좋았었거든요. 그때 뭐 시티 모닝이라든지 네, 그걸 아시는 나이스캡이라든지 예, 진짜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연출해낼 수 있는 창의성이라고 해야 되나 예술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참 저는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게시판에 글을 올리던 아마추어 중에 하나로서 그때부터 보셨는지 몰랐어요. 예. 그래가지고 EP가 딱 마련되어서 나왔을 때 좋았고 아무래도 그러면은 그때는 지금부터 쭉 진지하게 래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아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상패랑은 좀 입장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의사가 이미 된 상태에서 음악을 시작했기 때문에 진로가 정해진 상태였고 근데 그거를 제가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됐었어요. 음악에 뭐 전업으로 할 수 있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냉정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에 대한 객관화가 된 거고 뭐 제가 랩스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못했고 오히려 내 음악을 계속 하려면 직업을 가져야겠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고 상패랑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말 맞다나 그때 앨범이 좋았는데 사실 공백이 계속 길고 그러다가 몇 년 만에 2집이 나왔었어요. 네네. 저니 블루가 나왔었죠. 사실 그때는 또 스타일도 그 전에 있던 거랑 좀 많이 다르게 차분하게 재즈 스타일로 네네. 나왔었고 그때 장아름이라는 여성 보컬분하고도 했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이 집은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앨범에서 계획된 게 아니라 각자 음악을 잠깐 내려놓고 살다가 다시 계기가 되어서 모여서 한 걸까요? 그러니까 그때 첫 번째 EP는 사실 이제 저희가 뭐 정규 앨범은 없었고 2개의 EP인데 첫 번째 EP는 이미 제작 지원을 받을 때 앨범을 컨셉을 가지고 만들었던 건 아니었고 기존에 만들었던 그 리드머 스튜디오 올렸던 곡들을 약간 한 신곡이 한두 곡 맞아요. 정도 했었어요. 저 그때 당시에는 저희한테는 일단 한 발을 떼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사실 스스로도 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바디앤소울이라는 타이틀곡이 워낙 마음에 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모아서 그냥 냈건 어떻게 보면 소품집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네네네. 당시에 최선이었고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음악을 하면서 음악을 올인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그렇게 상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패는 당시에 방위산업체 일을 하면서 저는 이제 또 직업을 가지면서 음악을 하다가 오히려 올인을 해버리니까 작업물이 더 안 나오는 거예요. 참 희한했어요. 생각보다 공백이 길었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느낌이었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얻게 되는 그런 생각들이나 감정들을 가사로 표현을 하곤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음악만 하니까 오히려 더 약간 정체되는 느낌? 그래서 작업실에서 막 올인하다가 이제 스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때가 돼서 이제 더 결과물 내지 못하고 병원으로 인터넷 지원트 과정을 시작하게 됐고 그러면 사실 너무 물리적으로 바빠지니까 음악을 할 수는 없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상패랑 얘기를 하다가 아 그래도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장아름이라는 훌륭한 보컬리스트와 네네네. 함께 그런 컨셉추얼하게 한번 해보자 우리가.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집약적으로 하고 또 당시에 미치타라는 그 일본 재즈 프로듀서. 힙합, 예. 예. 그분이 내한하면서 뭔가 그런 컴피티션 같은 게 열렸었거든요. 저희가 거기에 참여하면서 운 좋게도 이제 1등을 하게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계기로 돼가지고 그럼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의기투합해서 심지어 가장 바쁜 레지던트 1년차 때 곡 작업을 했었죠. 예. 샹페님은 현재는 뭐 하시나요? 상패는 패션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브라운 브레스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네네. 이제 패션 쪽에 여러 회사에서 이제 꽤 높은 직급으로 일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제가 이번에 솔로 앨범 정규 앨범을 내기 전에 원래 어반알록으로 이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네. 곡도 좀 받아보고 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서로의 이제 라이프 밸런스도 좀 다르고 삶이 이제 트랙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얘기도 좀 다르고 그래서 아 그러면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이제 하고 좀 내려놓고 그러면 나는 솔로를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지금도 이제 뭐 곡 나오면은 모니터 부탁하고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댄스님하고 인터뷰 잡혀가지고 네네. 어반알록 얘기를 하게 될 수도 있다 미리 얘기하고 이제 언제가 기회가 되면 해보자. 그래도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이군요. 네네 뭐 상패도 여전히 음악을 잘 좋아하고 하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게 직장생활 하면서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리적인 맞습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네. 이 온도를 맞추는 게 쉽지가 그러니까 않더라고요. 이게 20대의 음악과 그쵸. 또 나이 언급하는 게 죄송하지만 40대의 음악은 그렇죠. 또 다를 수밖에 없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먼 세월을 뚫고 솔로 앨범이 나왔습니다. 네네. 일단 솔로 앨범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계기는 사실 예전에 어반알로그 할 때도 좀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보통은 이제 곡이 정해지면 상패랑 주제를 정하고 이제 벌스를 나누고 뭐 트랙을 짜잖아요. 근데 이제 특정 가사를 썼을 때 상패가 이제 소화하기 힘든 주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상패에게도 마찬가지일 거고 서로의 이제 그 교집합을 뺀 나머지 부분들인 거죠. 그리고 너무 좀 가사가 딥한 것들이 좀 있었어요. 이번 네. 앨범에 실린 버스도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예. 이거는 좀 온도를 맞추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묵혀뒀던 거죠. 묵혀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제가 좀 나이가 점점 들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이 벌스를 내가 해소를 해야 내가 인간으로서도 좀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네. 또 트랙 이따 얘기하면 있겠지만 그게 2번 트랙 그때라는 곡이었거든요. 이거를 내가 곡으로 만들어서 그냥 저한테 사실 이 음악은 제 안에 있는 문제나 어떤 고민들을 마침표를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는 네. 세상으로 그냥 네. 보내고 네. 저는 이제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그런 사이클이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벌스를 해소하고 싶었던 욕심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확실히 어반알로그 때 쓰던 가사랑 이번 앨범의 가사는 그 약간 개인적인 내밀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트랙 얘기할 때 좀 해보려고 했고요. 사실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음악을 오랫동안 두었는데 다시 하게 되는 데는 용기가 좀 필요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용기를 갖게 된 계기가 사실 더 궁금했어요. 용기는 이렇게 용기를 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용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한참 좀 고민을 해봤는데 문제는 결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핍이 있었고 그 결핍을 음악이 아닌 걸로서는 채워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가지고 뭐 이제 와이프랑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결핍이 뭔지는 사실 뭐 다 복잡하겠죠. 어린 시절부터의 어떤 기억일 수도 있고 음악에 대한 또 결핍일 수도 있고 저희가 어반알록을 했을 때 어떤 드라마틱한 성과를 못 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미련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결핍들이 이제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직육면체는 네네. 세워놓으면 안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이렇게 원으로 테두리를 깎아버리면 걔는 굴러가잖아요. 테두리가 저는 결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핍이 있으니까 멈춰있지 못하고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그게 저를 어떻게 보면은 굴러가게 했지만 힘들었죠. 사실 그런 결핍이 제 안에 있다는 게. 근데 그 결핍 때문에 제가 음악을 할 수 있었다는 건 저한테는 결국엔 나아가게 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일단 만들게 되면서 그러면은 이번 앨범 프로듀싱을 비트라든지 그런 거는 네. 누가 했죠? 원래 이제 수록곡은 총 10곡인데 사실 만들어 놓은 곡은 2곡이 더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앨범 내면서 약간 컨셉이랑 안 맞아서 이제 그건 지금 뒤로 미뤘고 그 12곡 중에 이제 11곡을 라큐 마인지니티 때부터 네. 함께 했던 라큐가 이제 곡도 쓰고 랩도 하는데
그 곡을 받았고 한 곡은 이제 데미캣님이라고 아, 예. 그 곡은 이미 이제 싱글로 풀렸던 비잉이라는 곡은 예. 데미캣님께서 주셨습니다. 예. 뭐 그래서 이번 것도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가 좀 재즈하다고도 할 수 있고 약간 저는 그 어두운 클럽에서 이렇게 되게 조용하게 뭔가 위스키 마시면서 들을 만한 그런 분위기를 잘 맞춘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앞서 말했듯이 나이가 들면서 그 분위기를 반영한 것도 같고 그런 컨셉의 의도가 있으셨어요? 그렇진 않았어요. 제가 뭐 어떤 컨셉을 가지고 비트를 곡에 맞게 초이스한 건 전혀 아니었고 그럴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그냥 하나의 목적이 있었다면 그냥 한 프로듀서가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제 어반알로그 첫 번째 앨범부터 그냥 이렇게 약간 일관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네. 한 프로듀서와 하면은 좀 일관성을 가져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연락을 하던 라큐한테 부탁을 했죠. 곡을 좀 보내봐 달라. 네. 라큐도 본인이 계속 앨범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안 썼던 곡 또는 아직 녹음하지 못한 곡들을 다 보내줬는데 이상하게 제가 써놨던 가사들이랑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것도 할게 이것도 할게 그랬더니 놀라더라고요 처음에. 아, 그러니까 정말요? 이게 막. 의도해서 만든 프로덕션보다 약간 우연의 네, 뭐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 곡은 또 주문해서 만들기도 했고요 뒤늦게. 네네네. 근데 이제 큰 틀은 라큐라는 그 프로듀서가 쭉 일관적으로 곡을 써왔기 때문에 다양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게 쭉 꿰뚫고 있지 않나. 네. 이런 차분한 컨셉이라고 사실 처음에 추정했던 이유가 캡스톤님의 랩도 전보다는 조금 더 가라앉고 네. 이제 힘을 좀 빼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럼 이런 랩 톤을 바꾸게 된 거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처음에 데모를 만들었을 때는 훨씬 더 약간 하이톤이었고 예전에 랩하던 스타일로 막 네네. 지금 들으면 되게 촌스럽고 못 들어주겠는데 이제 그런 데모였어요. 데모를 네. 일단 다 만들었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스스로도 약간 좀 질문이 있었고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앨범의 이제 디렉터가 이제 너업샨 네네네. 네, 너업샨 형님이신데 너업샨 형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앨범이 이미 다 구성된 상태에서 형님을 만나게 됐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형님과 톤을 바꿔보자. 좀 더 곡에 어울리는 톤으로 너만의 톤으로 바꿔보자.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 한 2년 가까이 톤만 잡는 시간이 아, 있었어요. 와. 네. 구성 다 된 상태에서면은 거의 갈아엎은 갈아엎죠. 셈이네요. 네. 아, 가사도 바뀐 것도 있고 아.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어요. 아, 다시 데모를 만들고 앨범을 2번 만드신 셈인데 뭐 거의 반발심 같은 거 없으셨어요? 한 발씩. 네.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이 정도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업샤 형님은 있었다고 생각하실 것 같고 처음에 그 0점 조준하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예전부터 이제 저희가 뭐 회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서로의 또 가사 상패랑은 터치를 안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냥 내가 내 곡의 컨펌머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쵸. 누군가가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걸러주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제 그 사람의 귀를 못 믿겠다는 건 전혀 아니었고 왜냐면 너업샤 형님은 제가 너무 리스펙하고 너무 좋아하는 뮤지션이기 때문에 100% 신뢰하지만 내가 이걸 바꿀 수 있을까? 이 가사는 이런 플로우고 이런 톤인데 이거를 바꾸는 거는 안 되는 건데 약간 그쵸.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에 대한 불신이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일단 해보자. 그러면 일단 안 보이지만 걸어가 보자.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그런 식이었어요. 오늘 다시 해서 보내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바꿔보자. 다음날 보내요. 다음날 보내요. 막 한 곡을 이미 완성된 곡을 계속 작업실에서 해서 형한테 다시 보내는 거죠. 그럼 형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톤을 맞춰서 하고. 거의 랩 레슨을 거의 받으셨네요. 거의 그런 수준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워낙에 이제 쪼가 없는 상태에서 네네네. 운동선수도 그렇지만 만들어가는 것과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진 거를 바꾸는 건 더 어렵잖아요. 그쵸. 형님도 처음에 저랑 이제 만나서 얘기할 때 저한테 그러셨어요.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겠냐. 처음 만난 날. 그래서 저는 다 할 수 있다.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을 거다. 분명히 장담하기 쉽지 않을 거다. 네. 다 내려놓는 게. 이게 일단 인디 아티스트는 뭐 대외적인 인정보다 자기 스스로의 인정이 맞아요. 더 좋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남이 이렇게 와서 바꾸면은 대외적으로는 더 좋을 수 있지만 그만큼 자기한테는 괴리감이 생길 수 있는 맞아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저는 상상해 보면 되게 어려울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어떻게 그래도 그래서 2년이나 걸린 거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이제 그 0점 조준 되기까지 한 6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딱 됐을 때 나온 곡을 제가 들으면서 와 나한테 이런 톤이 있었고 이 곡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그때부터는 100% 신뢰가 됐던 것 같아요. 한 번도 형님 말씀하시는 거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군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럼 너무 주체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신인이고 막 처음 하는데 누군가 그렇게 그냥 레슨하는 대로 따라갔다면 그렇겠지만 저는 앨범 2장을 오롯이 저희 힘으로 만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 감독과 주연을 하다가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네요.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나 하정우님 같은 분들도 때로는 그냥 뭐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 찍고 하시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저보다 훨씬 더 이제 식견을 가지신 감독 밑에서 제가 이제 연기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제 새로운 가능성을 봐주시니까 지금 뭐 저한테 앨범을 혼자서 만들어봐라 그럼 또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색깔처럼은 못 만들 테니까 저는 이 경험이 저한테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잠깐 삼천포로 빠지는 네네. 느낌이긴 하지만 워낙에 너컵샤님이 되게 앨범에 중요한 인물인 것 네네. 같아가지고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럽샤 형님은 사실 이 앨범의 디렉터시기진 하지만 제가 사실 다 메이킹이 된 상태에서 만나서 형님은 사실 더 기대하시는 건 다음 앨범을 기대하고 계세요. 그게 진짜 디렉터다. 이거는 제가 이미 다 틀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세팅만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디렉터로 언급되는 거를 조금 꺼려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온전한 작업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이제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자면 앨범을 다 만들고 상패랑도 이제 몇 곡을 좀 해보려고도 했었고 근데 그게 여러 사정 때문에 좀 안 되면서 랩 피처링을 한 곡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저는 내가 이거를 계속 음악을 못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사람한테 좀 받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너겁샤 형님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 브라운 브레스 인연도 있고 하니까 한 달이 건너면 이제 알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뭐 다른 악기나 그런 거는 그렇게 또 세션 분께 피처링 부탁하기도 했지만 랩 피처링은 그렇게 부탁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의 가사를 온전히 납득하고 정말 그렇게 네네. 좀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그냥 DM을 보냈어요. DM 이런 것도 거의 처음 보냈던 것 같은데 예. 사실 저는 이런 사람이고 랩 피처링을 받고 싶다. 전 당연히 이제 안 보실 줄 알았거든요. 네네네. 당연히 안 보실 줄 알았고. 근데 이제 며칠 지나서 연락이 오셨어요. 근데 그게 더 충격적이었던 건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보통 요새는 다 온라인으로 되잖아요. 네. 근데 만나자고 하셔서 왜 만나자고 하시지? 저는 저희 와이프가 뭐 건강 상담하려고 했나? 근데 그래가지고 그 와이프랑 삼겹살 먹다가 그 DM을 왔는데 하여튼 그래서 일단 만나자고 하시니까 갔죠. 그때가 이제 근데 하필 또 형 앨범이 그 새 앨범이 나오던 때여가지고 네네. 솔로 앨범 나오셨죠. 예, 그때 이제 형도 좀 바쁘시고 해서 시간 조율이 좀 안 되다가 뵀는데 이제 상수역 지금은 없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보고 싶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보고 싶었다 하시면서 갑자기 이제 막 얘기하시다가 되게 조심스럽게 음악을 계속 할 거냐. 그래가지고 사실 음악을 계속 하는 게 꿈인데 네. 이번 앨범을 혼자 만들면서는 계속 하기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니까 솔직하게 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는 저도 막 어떤 의도나 뭐 제 꿍꿍이나 이런 거를 계산하고 말하지 않았고 왜냐면 그 정도 레벨의 사람이 아닌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랬더니 형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이제 기억에 남는데 이 앨범이 마지막이라면 돕고 싶지 않고 음악을 계속 하고 싶다면 와. 돕고 싶다. 저는 형님이 도와주신다면 음악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운전대를 나한테 맡겨줄 수 있겠냐. 아니 이게 피처링만 부탁하려고 그렇죠. 만났는데 갑자기 그렇죠. 그러니까 저로서는 너무 좋은 일이었지만 또 되게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뭐 예.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 진짜 상상도 못했고 사실 저는 피처링을 허락 안 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피처링을 넘어서서 이제 앨범을 다시 같이 만들어보자 디렉터를 봐주시겠다고 하시니까 너무 놀랐고 그때 막 정말 벙 쪘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좀 네. 잡담을 했잖아요. 네네. 들으면서 원래가 아는 사이인 줄 알았어요. 전혀 너고샤님하고. 그런데 그렇게 됐군요. 대단합니다, 진짜. 그러면은 그렇게 너컵샤님을 만나기 전에 만들었던 데모 앨범 지금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들으면 너무 힘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고 그래요. 주변에 막 친구들한테 들려줬던 것도 너무 창피하고 근데 그때 당시 데모를 듣고 요번에 이제 마스터된 음악을 들은 친구들은 정말 100이면 100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너무 좋아졌다. 완전 다른 곡이 됐다. 궁금하네요, 데모 보려. 이거는 완전 폐기해야 되는 네, 락큐도 아마 그때는 예. 데모 듣고서는 곡 중을 후회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댄스팀이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레지던트 4년차와 레지던트 1년차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4년차는 1년차가 못 보는 걸 보잖아요. 그쵸. 그래서 1년차는 예. 사실 본인이 이제 인턴 마치고 왔으면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예, 네. 스스로는 다 본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예. 근데 4년차는 다른 걸 보잖아요. 근데 형은 정말 그러니까 이게 또 2년차, 3년차와는 또 4년차는 다르잖아요. 그 너그러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형은 저를 정말 너그럽게 대해주셨어요. 제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티스트로서 포기되지 않는 그 지점들 속에서 제가 막 치열하게 의견을 표현할 때도
그럼 한번 해봐. 거기에 대해서 막 모질게 안 하시고 네네. 기회를 열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결국은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정말 다 신뢰하죠. 네. 완전히. 사실 굳은 스타일 깨는 것도 그렇지만 좀 더 예전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랩을 처음 녹음 마이크 앞에 서가지고 할 때 그때부터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죠. 혀가 엄청 굳어 있을 텐데 그 푸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살짝 말씀드리긴 했지만 몸이 좀 안 좋았었고 그래서 네. 이제 랩을 본의 아니게 좀 쉬었었고 그러다가 사실 이 앨범의 한 2버스 정도는 그 피처링 가사로 썼던 버스도 있어요. 그래서 거의 녹음까지 했었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앨범이 실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도 억울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도 원하는 대로 이게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폐 수술을 하면서 호흡이나 이런 게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 앞에서 녹음을 하니까 이 호흡이 달라지니까 모니터 되는 것도 너무 달라지고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제가 레코딩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피처링을 못하게 되고 그 가사를 이제 제가 다시 가져오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 덕분에 또 앨범이 나온 것도 있어요. 그 가사가 지금은 가장 마음에 드는 1번 트랙 불키지마의 1벌스거든요.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겁샤형이랑 본녹음을 다시 시작할 때도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내가 다시 녹음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예전에 어반헬로우 할 때는 정말 녹음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나름 이제 박자감 같은 게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더블링 같은 게 쌓거나 뭐 이럴 때도 메트로놈 없이 그냥 뭐 2번, 3번 다 예. 비슷하게 잘 하고 그런 랩을 또 좋아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따박따박 네네네. 가는 랩을. 처음엔 그래서 너무 힘들었었고 또 밖에 이제 녹음 받아주신 아리에스트님이 이제 또 아리에스트님이 녹음을 예. 받아주 엔지니어로 해주셨는데 너겁샤 형님이 디렉을 봐주시고 하다 보니까 긴장도 되고 또 제가 이제 이 레코딩을 너무 오랜만에 하고 그래서 첫날은 너무 힘들었었고 네.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진짜 막 속이 쓰리고 형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계속 문자 보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잘했다고 하시지만 그냥 하시는 말 같고 근데 다행히 이제 결과물이 나오고 났을 때는 괜찮았지만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꽤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본업하고 어떻게 밸런스를 조절한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인으로서 세운 철칙은 병원 일에 지장을 주지 말자가 첫 번째였어요. 저는 힙합도 중요하고 음악도 너무 중요하지만 제 직업에 대한 뭐 작게나마 소명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병원 일에는 해를 입히지 않는 게 목적이었고 그래서 가사나 이런 것도 출퇴근 시간 차에서 쓴다든지 그렇게만 했었고 병원 업무 시간에는 일절하지 않았고 네네. 그래서 녹음도 금요일 퇴근 후 왜냐하면 이제 평일에 해버리면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는 평일에 퇴근 후에 하기도 했지만 피했어요. 왜냐하면 녹음 서울을 제가 갔다 오면 이제 좀 힘드니까 몸이 저희 집이 이제 서울이 아니다 보니까 네. 다음날 진료 이렇게 뭐 검사나 판독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금요일만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딱 그냥 녹음하고 그래서 좀 작업 기간이 길었죠. 네. 그런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앨범 제목이 경계선인데요. 네. 경계선은 어떤 의미로? 이번에 울티님이 빠른 년생이라는 앨범을 내셨더라고요. 네네네네. 이런 생각을 정말 하는 분이 있구나 생각했는데 저도 빠른 년생의 특징이 울티님이 약간 다른 개념이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19, 20살일 때 친구들은 20살 성인식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20살 성인식이 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이미 저는 20살인 거예요. 네. 항상 그런 식이에요. 나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제 나이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사회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마치 외국 교포들이 느끼는 감정인가? 나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옛날부터 좀 했었는데 나이에 관해서. 그래서 저는 나이 드는 거에 대해서도 좀 무디고 나이에 대해서 조금 판단이 좀 애매했어요. 제 스스로를 규정하기가. 그리고 감각이 좀 없었는데 언제 갑자기 든 생각이 제가 음악과 일 사이에서 좀 그런 비슷하다는 생각을 받았거든요. 네. 음악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온전히 뭐 병원이만 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의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면서 어린 시절 제가 갖고 있던 가정 형편, 사회적인 어떤 뭐 위치라고 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그것과 이제 의사가 되고 나서는 삶의 확연히 좀 달라지는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한국 사회에서는. 네.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어릴 때 막 가졌던 이것과 지금의 제가 누리고 있는 삶이 좀 달라지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가난과 부. 네, 그런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 사회적인 어떤 위치나 이런 것도 좀 달라짐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도 내가 속하지 못하는 것 같고 여기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 같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제가 나이가 한 30, 40대가 되면서 이제 젊지도 않고 늙지도 않은 그 애매한 포지션에서 좀 그것도 좀 혼란스럽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신앙과 종교 느낌으로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 그런 경계선 위에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좀 있었고 사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유난을 떤 거일 수도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해소하지 않으면 제가
본격적으로 제 삶을 이렇게 살아나가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 자연스럽게 좀 생각이 좀 가사도 되고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가사를 쓰게 되면서 앨범 제목이 경계선으로. 예. 남들이 보기에는 이미 자리를 잘 잡은 상태고 가족도 있고 아들, 딸 있으시고 그런 상태에서 저는 앨범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은 이렇게 이 사람이 흔들리고 있구나. 약간 좀 그리고 좀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준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트랙 얘기하면서 더 자세하게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런 게 생각해보면 경계선이라는 제목하고 또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트랙별로 네네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 첫 번째 트랙이 아까 잠깐 얘기했던 불 켜지 마라인데 이게 피처링으로 갈라다가 네. 이렇게 온 거라고 했죠. 네네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뭔가 변해가고 떠나가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되게 좀 회한을 네. 표현하고 그런 트랙인 것 같은데 네. 어떤 의도로 있겠어요? 이제 처음 벌스는 1벌스를 사실 오래전에 썼었고 네네. 또 2벌스는 이 앨범 곡 중에 가장 늦게 쓴 벌스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 벌스를 사실 너겁샤 형님한테 피처링 부탁드렸던 그 벌스거든요. 근데 이제 너겁샤 형님이 이제 막판에 이거는 네가 온전히 소화하는 게 낫겠다. 네네. 피처링보다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사실 이거를 완성시킬 자신은 없었거든요. 근데 듣고 보니까 또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서 마무리를 짓게 됐고 너무 마음에 들게 네네. 나오고 앞으로 제가 이제 계속 하게 될 랩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이 곡의 이벌스 느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보면서 네. 좀 이렇게 떠나간 사람들 네. 해가지고 원래 붙잡고 싶었던 인연인데 떠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네. 이런 주제가 사실 그 이후에 저기 어디에라든지 네. 뭐 마지막에도 나오고 좀 그래가지고 좀 계속 나오는 주제인 네, 것 네, 같더라고요. 네, 네. 뭐 외로움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래도 원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관계가 좁아지고 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슬픔을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20대 때는 몰랐던 감정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30대, 40대가 되면서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존재와 관계인 것 같거든요. 그 혼자서 하는 고민, 쓸데없는 고민이.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앨범에 이제 그대로 담긴 것 같고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댄스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고등학교 때, 뭐 대학교 때 직장에 나와서 이것이 쭉 이제 자리가 변해가면서 이 관계들이 다 변해가잖아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걸 다 지켜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게 지켜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욕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자연스러운 것에 오히려 역류하는 느낌일 수도 있겠다. 우리가 모든 것이 이제 소멸되어 가듯이 음식에도 유통기한이 있듯이 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거를 받아들이는 게 사실 얼마 안 됐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또 진짜 나이 들어보면 하는 얘기인데 맞아요. 네. 그 댄스 팀 곡에도 옛날 다던으로 내셨던 음원 네. 중에서도 그 친구랑 했던 그게 비슷한 주제인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네, 예. 그런 주제 저는 있었던 것 특히나 같고. 관계에 대해서는 진짜 오래전부터 많이 생각하는 주제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좀 공감이 되었는데 제가 했던 것보다 좀 더 차갑고 좀 쓸쓸하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이상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이게 첫 트랙으로 나오잖아요. 원래 앨범의 인트로는 좀 가볍게 사람을 초대하는, 청자를 초대하는 그런 느낌으로 나오기 마련인데 처음부터 무거운 주제 던지는 게 그것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첫 벌스 느낌이 딱 앨범 작업을 시작할 때 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그렸던 머릿속의 그림은 이제 나중에 이제 공개된 비디오에서 비슷한 느낌이긴 하겠지만 어두운 방에 제가 혼자 있고 누군가 와가지고 불을 켜고 저를 이제 설득하려거나 권유하려는 상황에서 불 켜지 마. 나는 이제 끝이야. 끝냈어. 네네네. 끝났어. 그게 뭐 음악이건 또는 어떤 제 젊은 시간이건 무엇이건 간에 관계건 간에 그러니까 체념을 이미 한 그 상황을 이제 표현했고 그게 당시에 처음 앨범 작업을 시작할 때 제 솔직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트랙이 이제 그때이죠. 아까 좀 원래 상패님하고 하려고 했다가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트랙도 역사가 깊네요. 그쵸. 오래됐죠. 1벌스는 오래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거 얘기예요. 네. 아까 좀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놓아줘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했었었는데 앨범 전체에서는 아마 거의 유일하게 과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떠나보내야 한다는 그런 심정은 뭘까요? 제가 이 1벌스를 써놓고
이걸 곡으로 표현하고 싶다, 막 곡 작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장아름, 그 아름이는 또 남다른 각별한 친구이기 때문에 뭐 노래도 너무 잘하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공유를 많이 하는 친구인데 네. 제가 이 벌스를 그냥 가사만 텍스트로 보내준 적 있어요, 문자로. 네네. 이런 가사가 있어 했더니 이제 제가 그때 그냥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애랑 막 놀아주고 있었어요. 애기 어릴 네네네. 때였는데 그때 이제 그걸 그냥 보내주고 애랑 막 놀아주고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단문자가 온 거예요. 뭐라고 왔냐면 가사 보고 많이 울었다. 그니까요. 네, 가사 보고 많이 울었고 앨범을 꼭 내야 한다. 이런 취지의 텍스트였어요. 당신이 앨범을 꼭 내야 할 이유가 있다. 자기처럼 위로받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 텍스트만으로도. 그걸 받고 제가 애랑 놀아주다가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진짜 꺼이꺼이 울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눈물이 이렇게 잘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눈이 많은 편이 아닌데 아이는 당황했겠네. 아이가 없는 데서 거실에 놀아주다가 왜냐면 그런 모습을 와이프한테도 정신 나갔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멀쩡하게 놀아주다가 갑자기 그래서 왜냐면 그 제 안에 쌓여 있었던 그게 있었던 것 같고 또 이게 어떤 포인트냐면 제가 아이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제 어린 시절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때에 있는 그 무드들이 예. 그대로 이제 저의 어린 시절이었는데 그런 하나하나 이벤트들이 막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뭐 밥을 먹으면 밥을 먹을 때, 책을 보면 책을 볼 때, TV를 보면 TV를 볼 때 하면서 잊고 있었던, 묻어뒀던, 숨겨놨던 어린 시절의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되게 양가 감정이 들더라고요. 네. 한편으로는 나는 지금 조금 더 나은 이 환경을 아이한테 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와 두 번째로는 나의 어린 시절이 너무 측은하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라는 주제는 워낙에 여러 곡에서 많이 다루는 주제인데 어떤 곡은 돌아가고 싶은 아주 그리운 시절로 표현을 하고 어떤 거는 막 이 started from the bottom 네. 해가지고 막 그 시절에 이건 나는 잊어 이제 난 네. 새로운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그리운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참 싫은 그 시절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진짜 애증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양가적인 의미가 참 잘 반영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주시니까 너무 감동이고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댄스님하고 인터뷰를 꼭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근데 이 곡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나는 그랬어, 막 나는 힘들었어, 그거를 막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고 맨 마지막에 나레이션이 저한테는 이 곡을 만든 이유인 것 같아요. 예. 그 곡의 나레이션은 나이를 든 제가 어린 시절에 저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일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 어떤 그런 시절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또 전화해주고 싶은 메시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또 이 곡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라이너스의 담요 연진님이 피처링을 해주셨는데 예, 그쵸. 사실 그것도 처음부터 막 작정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데모를 보내드리게 됐어요. 이 곡에 대한 데모를. 그때 사실 보컬을 넣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네네. 라이너스의 담요 연진님께서 너무 좋게 들어주셨어요. 곡의 어떤 이 주제를 댄스님처럼 이렇게 잘 이해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보컬을 부탁드려도 되겠냐 흔쾌히 허락해 주셔가지고 정말 이거는 막 아마 알 거예요. 이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비슷한 무드의 어린 시절을 겪고 오신 분이라면 디테일하게 막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아도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지 알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언어로는 표현을 잘 그쵸. 못해요. 이게 뭐 이 시절을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네. 되게 씁쓸달콤한 그게 네. 있어요. 그래서 라이밍도 계속 그때로 일부러 했어요. 그냥 그때를 보여주는 거죠. 사진처럼 찰칵찰칵. 맞아요. 네, 그렇게 간단하게 다 통일시킨 것도 네. 되게 차가운 듯하면서도 네, 담백하게 표현하고 싶었고 그래서 라이너스 대담요 연진님과 함께한 것도 저한테 너무 왜냐하면 이게 그냥 뭐 보컬 부탁드려요 띡 파일 온 게 아니라 정말 교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고 나서 이제 완성된 곡을 들을 때 너무 행복했고 상패도 이 곡을 다 듣고 나서는 되게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네. 이런 피처링진 섭외는 혼자서 보통 하셨나요? 저는 뭐 회사가 없고 인디펜던트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원칙이라면 원칙일까? 그냥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정말 하고 싶은 뭐 유명세는 상관없고 그런 분들한테만 제가 의뢰 드리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트랙이 이제 더 웨이백에서 네, 타이틀곡이죠. 네. 더 웨이백은 일단은 먼저 소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더 같아요. 웨이백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그냥 단순한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중의적으로는 제가 어반알로그 시절에 냈던 앨범 중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블루즈워크라는 노래에 보면 자리가 달라진 것 뿐이지 난 타락한 게 아니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자리가 달라지는 거
일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그 가사 쓸 때 사실 따라한 건 아닌데 미생에선가 뭐 자리가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진다 뭐 이런 대사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거를 생각하기 전에 그냥 자리만 달라질 수 있다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제 더 웨이 백 쓰면서는 자리가 달라졌더니 이제 달라져 버린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직면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이제 사건 실제 일어났던 사건 그 네. 더 웨이 백에 나오는 그 가사에 일어났던 일이 실제 저한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제가 다시 돌아간다. 원래 나로 아니면 내가 있던 그곳으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네, 더 웨이백이 저녁에 퇴근하고 집까지 올 때까지인데 사실 딱 그냥 일견 보면은 방금 얘기하신 거를 모두 느낄 수도 있는 게 되게 진짜 객관적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냥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보고서 일단 1차적으로 공감이 된 거는 아 진짜 돌아가면서 아내 전화 받고 나 지금 가고 있어 하고 뭐 저쪽에서 차가 오고 있으니 뭐 약간 경주하는 것처럼 하고 그러다가 이제 횡단보도 신호 애매할 때 확 먼저 건너고 이런 그냥 풍경 묘사만 딱 이렇게 냉철하게 했던 것 같은데 방금 얘기하신 감정은 마지막 벌스에 그렇죠.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하다가 지팡이를 짚은 걸 발견하고 네. 그 확실히 이런 것도 이제 또 쓸쓸한 어조가 계속 네, 그러니까 이 이벤트를 사실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었고 얼마 전 며칠 전에 너업사 형님 만나가지고도 서로 가사에 대해서는 깊게 터치는 안 하니까 네네. 이거에 대한 실화를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 인터뷰에서 이거를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긴데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당시에 제 무드는 좀 마음에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레지던트 하면서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레지던트 하면서도 좀 몸이 아팠었고 그 레지던트 사실 삶이 힘들잖아요. 뭐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뭔가 이 의사라는 자리에 대한 당연한 어떤 걸로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제가 그렇게 점점 변해갔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떤 감사나 어떤 부분의 소명 사명이 아닌 그냥 기계적으로 그 일을 해왔던 것 같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뭐 거기 1벌스에 보면은 뭐 해를 못 봤다 뭐 이런 얘기도 그거 있잖아요. 공감되더라고요. 오늘 하루 종일 해를 네. 못 봤다. 네. 특히 또 이제 하시는 그 과가 저희보다 훨씬 힘든 과이신가 더 아실 테지만 네. 그러면서 내가 과연 뭘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나라는 분노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또 이 병원이라는 공간이 사실 기분 좋은 공간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탈출하고 싶은 공간이고. 그쵸. 근데 거기를 이제 업으로 삼고 일을 하면서 병원은 항상 전쟁터 같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거든요.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도 그렇고 또 일하는 그 분들도 사실 다들 다 예민하잖아요. 네네. 왜냐면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민한 게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그런 기본적인 제 감정의 세팅이 좀 분노였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퇴근을 하는 길에 이제 빨리 집에 가고 싶었던 거죠. 비도 오고 했는데 이렇게 우회전 이제 신호가 들면서 옆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보통 지금은 또 그 법이 바뀌어서 왜 뭐 사람이 건너가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건너도 된다 이럴 때였어요. 그렇죠. 네. 나는 건너도 된다였던 거죠. 건너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차로 쌩 하고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발을 내딛기 전에 내가 더 빨리 가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확 지나갔던 것 같은데 비가 오는 날이었고 룸미러로 이제 봤는데 그분이 잘 못 걸으시는 분이었어요. 그 순간으로 탁 봤는데 근데 이제 그 횡단보도 엄청 긴 횡단보도였어요. 뭐 3차선, 하여튼 꽤 긴 횡단보도였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저한테 이제 한 템포를 뺏기고 나니까 비도 오고 잘 못 걸으시고 제 기억으로 우산을 썼는지 안 썼는지도 애매해요. 안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길이 그분한테는 되게 험난한 길인 거예요. 저기까지 빨리 이 뚜두뚜두 이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빨리 건너가야 되는데 그 막 진짜 보통 이제 차가 이렇게 싹 물튀고 지나가면 막 째려보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보면서 괜히 욕이라도 하게 되고 저도 이제 네. 그런데 그분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이제 거기만 보고 이렇게 건너가시는 걸 보면서 제가 저니인 블루에서 리어커 짊어진 노인의 피와 고름을 주목했던 제가 정작 그 리어커 짊어진 노인의 길을 빼앗고 있구나. 네. 좋은 차를 타고 내리는 비가 나한테는 그저 운치일 뿐이고 따뜻한 집을 향해 가면서 저 사람 비 맞고 걸어가는 저 사람이 길마저 내가 뺏었구나. 이 마음이 갑자기 순간 그 몇 초 안 되는 찰나에 탁 들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울보 같지만 하여튼 운전대를 잡고 정말 엉엉 울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아, 내가 이렇게까지 돼버렸구나.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2절에 잠깐 네. 저니 인 블루 음악 샘플링 되잖아요. 맞아요. 이게 은근히 대비가 되네요. 맞아요. 또. 맞아요. 이제 뭐 뮤직비디오 감독해주신 라큐님이 의도하신 네. 건지 모르겠지만 칼라로 시작해서 흑백으로 끝나거든요. 네네. 흑백에 보면은 거기에 저니인 블루 때 촬영했던 영상이 좀 있어요. 제 뒷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맨 마지막 엔딩 컷도 제 뒷모습이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촬영한 그런 것도 다 그때 저니인 블루 뮤직비디오가 흑백이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그 일을 겪고 나서 제가 의사로서 일하는 제 마인드가 굉장히 달라진 것 같아요. 주변 동료를 대하는 제 마음, 환자를 대하는 제 마음. 물론 또 안 되죠. 삶 속에서는 또 막 짜증나고 할 수 있지만 예. 아,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보면은 그 From the Bottom을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정말 느낀 거죠. 저는 그런 식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제 바닥을 다시 돌아보게 됐고 그렇게 한 좋은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 누가 건너려는데 먼저 내가 샹 지나갔다 우회전을 하면서 라는 거는 저도 살아가면서 몇십 번을 해본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이렇게 캐치해가지고 곡을 쓰시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딱 겪고 나서 이제 좋은 건수 잡았다 곡을 만들어야지 사실 그렇게 할 그런 정도도 건 아니었어요. 예. 왜냐면 너무 큰 일이었어. 제 인생에서 정말 큰 몇 개의 사건 중에 하나였고 제가 저를 그렇군요. 이제 대면하게 된 객관적으로 저를 들여다보게 된 순간이었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앨범 작업 시작하고 나서 이거를 내가 곡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엄두가 안 났어요. 스토리텔링을 제가 해본 적도 없고 네네. 그래서 가사를 막 쓰면서 정말 많이 주변에도 이제 자문도 구해보고 모니터도 부탁해보고 하면서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풀 수 있는 자리, 이 그렇죠. 인터뷰가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뮤직비디오 말씀하신 대로 찍었는데 뭐 하면서 비하인드 같은 건 있으세요? 뮤직비디오는 이제 라큐 저희 비트 다 만들어주신 라큐 감독님이 뮤직비디오 감독으로도 많이 활동하고 계시기 네. 때문에 도와주셨고 너무너무 저는 정말 실력자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랩도 너무 잘하고 비트도 정말 잘 만들고 뮤직비디오 잘하고 뭐 믹싱 마스터링도 다 하시거든요. 뭐 그러니까 다 하셨네요. 네, 다른 거 다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는 조금 덜 알려진 것 같아서 언젠간 이제 그의 때가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이제 제가 컨셉을 얘기를 하고 집에 정말 저희 병원에서부터 출발해서 저희 집까지 가는 길을 네네네. 찍었어요. 그 길을 촬영하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둘이서 이제 의기투합해가지고 예, 막 카메라도 둘이서 막 들고 이것저것 해보고 막 그렇게 으쌰으쌰 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피처링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이철. 네, 이철규. 예. 네. 딱 이렇게 한 줄짜리 가사예요. 네네. 간략하게 했는데 딱 분위기가 잘 어울리고 좋은 네.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후렴은 캡스톤님이 직접 뭐 디렉이랄까 네네. 그렇게 주셨나요? 아니면은 그쪽에서? 곡마다 좀 다른데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철규님은 먼저 이제 그 헤리티지 멤버셨고 지금은 이제 혼자서 CCM 사역자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보컬리스트였어요. 네. 전 헤리티지 팀을 너무너무 좋아했었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남자 보컬리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우연히 그때 공연장에서 만나게 되고 제가 이제 원래 낯을 많이 가려서 막 뮤지션들한테 가서 먼저 인사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분을 딱 만났을 때는 정말 그냥 찾아가서 상패랑 같이 저 안녕하세요. 저 방금 공연한 어바널루라는 팀인데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면 제가 학생 때 그 힙합 좋아할 때 그 막 과외하고 막 지하철에서 막 힘들어 지쳤을 때 그 헤리티지 음악 들으면서 너무너무 좋아했던 막 했더니 그때 형님이 정말 너무 공연 잘 봤다고 좋게 말씀해 주셨어요. 연락처 주시고 꼭 보자 해서 네. 그 이후에 이제 저희 옛날 어바날로그 할 때도 한번 피처링을 받았었고 그 브라운 브레스 컴필레이션 앨범에도 한 곡을 했었고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음악을 못하는 시절에도 한 번씩 안부 연락을 드리면 꼭 음악을 다시 하라고 용기를 주셨었어요. 다시 해라.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도 가장 먼저 이 곡을 부탁을 드렸고 이제 형님은 워낙에도 라인 잘 만드시고 곡도 잘 쓰시지만 제 곡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만든 라인을 부탁을 드렸고 그대로 불러주셨어요. 제가 이 곡은 제가 라인을 만들었고 가사도 제가 쓰고 했고 형님이 이제 해주시는데 정말 너무 쉽게 그냥 쭉 불러주시고 원래는 애드립도 더 다양하게 쌓아주셨는데 골라서 쓰라고 해주셨는데 요거는 그냥 한 라인으로만 가는 게 맞겠다. 네. 그래서 이제 애드립 다 빼고 딱 했는데 정말 너무 잘 어울리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트랙은 계속 걸어봐도예요. 요거는 아예 쓸쓸함을 넘어서 비관주의자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해봐도 이게 없다 이건데 어떤 마음으로 쓰셨어요 이 가사는?
이제 라큐가 같이 피처링을 해주셨는데 그쵸. 예. 라큐 감독님이라고 했다가 라큐라고 했다가 하여튼 뭐 만능이시니까. 네네. 그 저희가 랩 피처링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였고 워낙에 랩을 잘하니까. 근데 이제 저나 라큐나 음악으로서 계속 라큐는 특히나 음악을 계속 오래 해왔지만 원하는 만큼 꿈꿨던 만큼을 결과물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둘 다 비슷한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음악을 대하는 마음이 계속 해봐도 그 자리인 것 같고. 그래서 이 가사도 사실은 원래는 피처링용으로 썼었던 가사였거든요. 당시에 예. 이제 그 감정을 썼었던 거였고, 그래서 썼는데 그때 저희의 그 적나라한 감정이 그대로 담긴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대로 그 감정이 그대로 오롯이 담겨 있고. 뭐 이렇게 말하면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 상황은 저는 이제 의사를 하면서 앨범을 계속 내고는 있지만 사실 저는 완전한 취미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너무 좋으니까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가사가 안 나와요. 예, 내가 뭐 인지도가 없고 사람들이 뭐 안 알아줘도 뭐 그야 그렇겠지 하고 좀 장난스럽게 야, 앨범 났는데 아무도 모르더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걸 보면서 되게 랩을 대하는 태도가 생각보다 많이 진중하시구나 라는 그럼요. 느낌. 그러니까 예. 제 친구들 중에서도 뭐 투잡이니까 뭐 취미로 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예. 그러니까 취미의 정의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생계수단이 다른 게 있고 이거는 생계수단이 아니라면 취미가 맞는데 저는 이거를 한 번도 제가 아마추어처럼 하고 싶다가 제 목표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시작부터 저는 그냥 이 음악을 시작했던 계기가 저는 음악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음악하는 사람이 네. 너무 멋있어 보였고 그들 네. 정말 동경했고 그렇다고 뭐 그냥 혼자서 내고 만족하기보단 좋은 음악, 좋은 음악하는 음악인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막 했던 것 같아서 이제 그 정도의 어떤 아웃풋이 안 나오니까 좌절도 컸겠죠 아마. 예.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항상 최선을 다했거든요. 뭐 물신양면, 시간과 에너지와 돈과 모든 거를 다 쏟아부었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같은 마음이에요. 제가 직업이 있고 시간적으로 제가 많이 투자 못하는 건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대하는 태도가 뭐 그냥 취미, 재미는 절대 아니고요. 특히나 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제 주변에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꽤 있었기 때문에 뭐 얘기를 해보자면 좀 비겁하다. 이거에 올인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오롯이 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철저히 독립된 음악을 하는 게 저한테는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음악은 정말 철저히 터치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네네네. 그 무엇에 대해서도. 그래서 저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게 저한테는 맞다고 생각을 했고 또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제가 이 직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더 웨이백 같은 경우도 그렇게 아니었으면 나오지 않을 가사였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업 뮤지션이라고 생각하고 음악을 대하고 있습니다. 말을 들으면서 제가 괜히 완전한 취미 아니. 완전한 취미라고 했나? 아니 그거는 네, 정말 저도 할 개인의 때는 진중하게 합니다. 아니, 다동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다동원님 곡 듣고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그때 말씀드렸지만 절대 뭐 그거는 그냥 허투루 한 말이 아니었고 저는 사실 그때도 권유 드렸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내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사실은 했어요. 맞아요. 그런 네. 말 하셨죠. 네. 그래가지고 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그런 네. 말씀. 그래서 저는 처음 들었을 때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답함을 생각을 하는가. 그래서 처음 든 거는 사실 의사 쪽에서, 네. 본업 쪽에서, 본업이라는 표현도 이제 네네. 이상해지네요. 아니, 뭐 본업일 수도 있죠. 본업 쪽에서 이렇게 답답함을 느껴서 그런가. 실제로 그럴 수 있으니까. 네네, 그렇죠. 혹은 뭐 인간관계나 아니면 좋은 아버지로서 이런 걸 했는데 완전히 음악에 대한 얘기였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다음 곡이 어디에예요. 네. 예, 이것도 앞서 얘기했지만 약간 관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네. 약간 그런 얘기잖아요. 네. 뭐 이것도 결국에 그러면은 이전하고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 쓴 곡일까요? 이게 관계에 대한 곡이 몇 곡이 있는데 약간씩 어떻게 보면 대상이나 상황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건 아니고 사실 뭐 가사 쓰는 입장에서는 이게 뭐 완전히 그 사람을 향해 쓰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 주가 되는 대상이나 감정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대상들이 약간씩 다른 느낌이고 네. 저는 이제 중복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정말 깊게 이거는 뭐 이성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친구에 대한 네네네, 얘기인데 그쵸. 정말 깊게 이렇게 교감을 하다가도 또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하잖아요. 그게 어떤 이벤트가 있었건 또는 자연스럽게 되건 저는 이제 자연사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사고사가 아닌 자연사가 네. 관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안타까움 저도
누군가의 상처를 줬을 거고 네. 살다 보면 또 누군가는 또 저희 상처를 줬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관계들이 계속 변해오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제 솔직한 마음들이 담긴 것 같아요. 특히 사실 이 곡은 노래를 제가 그러게요. 노래 잘하시던데요. 오토튠을 좀 도움을 받았고 아. 사실 이 곡은 그 노래하면서 제가 되게 해소가 많이 된 것 같았어요. 사실 그냥 뭐 가사가 많진 않잖아요. 네네. 어디에라는 걸로 계속 반복하는데 예. 약간 무슨 제가 누군가 듣고 이걸 타령 같다고 써있는데 어떻게 맞는지도 몰라요. 정말 그걸 하면서 제가 묵혔던 감정들이 좀 해소가 되는 느낌이었고 이거는 원래 타령만큼 감정이 그쵸. 많이 실린 그게 없습니다. 저도 예. 한국인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막 어떤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막 정말 뭐 플로우가 어떻고 라임이 어떻고 뭐 멜로디가 어떻고 하나도 계산하지 않았고 정말 그냥 든 생각 그대로 그냥 옮겨 적었고 그 다음에 노래도 데모 버전의 원테이크예요. 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제 원래 다른 곡 아까 말씀드린 더 웨이백 철규 형님 노래를 레코딩하러 피처링 받으러 이제 스튜디오 갔다가 시간이 좀 남아서 그럼 이거 이제 가이드나 떠야겠지 하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한 번에 부르고 나온 건데 부르고 나서도 느꼈어요. 이걸 쓰게 되겠구나. 왜냐면 멜로디 라인을 제가 완벽히 머리에 딜레이드하는 그 더블링을 예. 생각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더블링 이렇게 해봐야겠다 하고 했는데 하면서도 박자가 왜 안 나가지? 처음인데? 그러고 나서 했는데 뭐 이거 박자도 하나도 안 만졌고 그냥 그대로 썼는데 나중에 이제 너겁장 형님이랑 다시 녹음하면서 다시 해봤거든요. 네. 네,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아. 다시 해봤자 안 나올 거라는 걸. 그렇죠. 하지만 한번 했는데 역시나 안 나와서 그대로 쓰게 됐습니다. 저에게 접신할 때가 가끔 있죠. 네네. 하다 보면은 사실 청자 입장에서는 이 아티스트의 개인 생활을 알 수는 없으니까 네. 다 알 수 없으니까 저는 아까 얘기했던 마인즈 유니티 연락은 하지만 예전 같진 않다. 네. 이런 거랑 관계가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들었거든요. 아니요, 그것만 있지는 않아요. 그냥 제 네, 일반적인 특정 대상이 친구도 있는 있고, 것 같진 네, 않긴 했어요, 일반적인 저는 친구도 솔직히. 있고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 노래를 듣는 분들도 다들 그런 관계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그쵸. 정말 친했고 그게 뭐 이성이건 가족이건 뭐 한때는 정말 모든 것을 공유했지만 지금은 남보다도 더 멀어진 관계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인 것 같고 이거는 어떤 특정 인물을 생각하면서 이벤트 느낌으로 쓰긴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거는 그냥 일반론에 가까운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관계란 원래 그런 거다. 이 곡 가사인지 사실 헷갈리는데 네. 이해와 긴 대화 맞아요. 반복하며 이거, 네. 했던 예, 그런 관계가 어느새 네. 새는 그 다음은 이제 좀 짧은 네. 인터루드가 나와요. 온 더 네. 브릿지. 네. 근데 뭐 이거는 어떤 의미로 나오나요? 이거는 사실 이제 라큐가 준 비트 중에 하나였는데 그냥 들을 때부터도 너무 뭔가 이 서정성이 느껴졌다 그래야 되나? 그냥 풍경이 느껴졌었고 운전하면서 밤에 이렇게 가로등이 지나갈 때의 느낌이 저는 그려졌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인터루드로 쓰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이제 제가 작업실 스튜디오가 상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직장에서는 이제 한강대교를 건너야 되거든요. 주로는 이제 뭐 양화대교 이렇게 건너게 되는데 그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전반전에 소반부로 건너가는 브릿지 느낌도 있었고 다리 건널 때 이 노래를 틀어놓고 건너면 참 좋겠다. 어울리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제목이 온 더 브릿지다 보니까 그런 의도가 약간 읽혀지긴 네.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더 웨이백을 하고 계시는구나. 아. 약간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 웨이백 한 곡만으로 끝난 건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이 마지막 곡 비인까지 가는 과정이 저한테는 그러니까요. 사실 아까 비 내렸다 그랬는데 네. 또 공교롭게 비잉 전이 late rain이라고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돌아가는 길을 함께하는 걸 수도 네.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네. hesitate인데 요거는 사랑 노래로 읽히는데 네네. 그렇게 읽는 네, 거 맞나요? 맞아요. 본인 이야기인가요? 생뚱맞다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 네. 너업샤 형님도 처음에 이 데모를 쭉 듣고 이 곡을 왜 넣었냐고 물어보셨어요. 결이랑은 좀 다르지 않냐. 근데 이 곡이 어떤 곡이냐면 지금 이제 아까 나이스케이프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네네. 리드머 스튜디오 올렸던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제 와이프와 헤어졌을 때 썼던 곡이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만나게 되면서 다시 만나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결혼을 했죠. 네네네. 그때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애매했던 그 상황들 둘이 헤어져 봤기 때문에 다시 시작을 주저하는 상황이 한 6개월 정도 지속이 됐었는데 예. 그 시간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 시간 저도 이 사람이랑 뭐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만났던 건 아니었고 그 사람도 이제 저에 대한 관계에 대한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한 걸 주저했었고 그때 이제 주저하는 제 마음들을 이제 곡으로 쓴 거라서 경계선이라는 앨범 타이틀과는 또 맞는 부분이 있어서
말 그대로 경계선이잖아요. 그러네요. 왔다 예. 갔다. 아. 그래서 앨범에 넣게 되었습니다. 또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사실 저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표현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옛날 얘기인 셈이네요. 그렇죠. 이거는. 네네. 이 곡이 이제 장아름 네네. 씨가 피처링을 했었죠. 네. 예전에 저니인 블루 때부터 이어져 오는 아주 네. 긴 인연인데 네. 또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서 그런지 주고받는 벌스 네. 되게 잘 괜찮았어요? 어울리더라고요. 예, 네. 이게 네. 랩이랑 보컬이 이렇게 딱 어우러지기가 네. 쉽지는 않은데 네. 좀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그거를 사실 처음부터 이 곡은 3벌스는 그렇게 가기로 작정을 하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저도 이제 일반적인 보컬 피처링이랑은 그렇게 작업하는 게 어려울 거라 생각을 했고 근데 아름이랑은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둘이 워낙 서로 잘 맞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러면 이 곡을 한번 마지막은 이렇게 주고받아 보자 해서 정말 여러 번 바꿨어요. 네. 제가 싱잉도 해보고 막 라인도 바꿔보고 아름이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 과정이 막 편곡도 많이 바꾸고 막 그래서 정말 가장 힘든 곡 중 한 곡이었는데 딱 결과가 나오는 순간 이제 맨 마지막에 저는 이제 3벌스 그 브릿지인데 거기 끝나고 보컬 딱 들어가는 부분이 제가 No Way 하고 딱 노래가 시작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부분이. 네네.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들게 나왔고 아름이는 특별히 또 이 앨범의 많은 지분을 라큐 다음으로의 많은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 랩을 하진 않지만 노래를 네. 하지만 이제 모든 곡들 대부분 다 막 피드백 주고 조언해주고 그래 힙합을 워낙 좋아하는 친구라 그래서 정말 고마운 친구. 그래서 제가 조만간 맛있는 초밥을 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장아름님은 지금도 네. 음악 쪽에 근데 장아름님은 이제 보컬을 계속 하고 있고 허니팟이라는 CCM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간혹 이렇게 앨범 내고 하는데 저는 그 허니팟에도 되게 빅팬이거든요. 네네네.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이게 또 장아름님은 뭐 사실 제가 안 찾아 들어본 것도 그렇긴 네. 하지만 전인 블루 때 이후로 두 번째 들어본 건데 네. 전인 블루 때는 또 사실 간략하게 후렴만 네네. 혹은 뭐 약간 애드립처럼 들어간다는 네네. 그런 것만 있다가 벌스 통째로 하나 들어보니까 네. 또 이것도 좋더라고요. 그 두 번째 앨범을 거의 같이 만들었고 그래서 어바널로그 위드 장아름이었고 그 앨범을 듣고 미치타 당시에 이제 줬던 미치타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이 보컬 좀 소개해달라. 그래서 미치타의 일본에 발매된 앨범에 한 곡을 아예 메이킹을 해서 솔로곡으로 트랙이 실렸었고 굉장히 실력 있는 친구인데 네. 저는 이제 뭐 음악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해주기를 기다리는 팬입니다. 네. 여담으로 이게 아내분과의 얘기면은 나중에 아내분이 이걸 노래를 들었을 때 반응이 두렵진 않으세요? 뭐 워낙에도 힙합을 네. 즐겨 듣진 않고 제 음악하는 거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들려주신 적은 없어요? 그럼 아직은? 가끔 그러니까 아예 이거를 감상의 목적으로 들려주진 않고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의 피드백이 필요한 지점들 있잖아요. 뮤지션들이 아닌 이 가사가 지금 이게 설득력이 있는지 막 이런 거 이제 들려주면 정말 드라이하게 그것만 피드백을 주고 네네네. 제가 음악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전혀 섭섭하지가 않고 저는 오히려 너무 좋더라고요. 이 곡의 존재는 아시나요? 알고 있겠죠? 기억 못하겠네요, 저도. 알겠습니다. 예. 이제 거의 앨범 후반부인데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블라인딩 스트림이라는 네. 곡이에요. 이거는 또 좀 다르더라고요. 네. 이거는 아예 사실 지금 웨이백이라고 했었는데 아예 어디 이 광장 같은 데 네.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보면서 맞아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또 이번에는 비관주를 넘어서 염세적이라고 네. 느껴지는 약간 그런 되게 비판적인 네. 그 어조가 있었어요. 어떤 배경에서 만든 곡일까요? 처음에는 이제 의식의 흐름대로 한번 곡을 써보고 싶었어요. 제가 막 나름의 서사와 논리를 되게 중요시하는 성격이고 캐릭터다 보니까 가사도 너무 그렇게 딱딱하게만 가는 것 같아서 머릿속에서는 막 온갖 생각들이 막 활기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도 동물적으로 한번 가사를 써보자. 그런 분들에 대한 좀 부러움도 있었고 그렇게 네. 동물적으로 가사를 쓰는 분들에 대한 그래서 정말 이거는 의식의 흐름대로 가사를 쓴 것 같아요. 물론 또 쓰고 보니까 나름의 서사와 논리가 있지만 정말 문장 하나하나만 그냥 집중하면서 쓰고 싶은 말을 썼고 넓게는 이렇게 막 광화문이나 막 여의도나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쫓겨서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또는 강남역이나 홍대나 뭐 건대나 이렇게 막 놀러 다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이태원이나 대치동이나 뭐 분당이나 학원가들 있잖아요. 평촌이나 네네네. 제가 이제 평촌에 살아서 그게 또 눈에 들어오는데 그 학원가들을 보면서 성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건물들이 쫙 서 있는 게 그러면서 이제 사실 거기에 우리가 모두가 다 그냥 이끌려서 살아간다고 하거든요. 결국엔 왜 그러냐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남들이 하니까라는 대답이 많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더 웨이백 2벌스에 보면은 목적지는 없고 그냥 앞만 보면 적당한 간격을 유지해가면 따라간다. 그게 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인생에 대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쵸.
그냥 앞 사람이 가니까 가는 거고 그냥 적당한 간격 유지하면서 가는 거고 옆 사람에게 처지지 않으면 잘 살고 있구나 생각하고 그게 저는 제 인생 얘기 같았고 그걸 어떻게 보면 또 세상에 투영한 거죠. 그러면서 그 입시에 시달리는 학생들 그들을 또 부추기는 이 사회와 부모님들 결국은 네.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게 이제 좀 더 자라나면 직장 자라나면 이제 뭐 재테크 뭐 모든 게 하여튼 그냥 그렇게 가는 이 세상이 결국은 다들 끝은 모르면서 그냥 앞 사람 따라 쫓아가는 그 머릿속에 그렸던 이미지는 이 옛날 맞는지 모르겠어요. 의자왕과 삼천궁녀에 하나씩 떨어지잖아요. 뭔가 다들 그냥 앞 사람이 가니까 가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떨어지네. 아니면 그 레밍쥐 네. 자살을 맞아요. 그 느낌이네요. 네, 그런 걸 머릿속에서 그렸던 것 같고 그 밤에 이렇게 주황색 불빛으로 차선이 쫙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보면서 블라인딩 스트림이라는 의미가 이 눈이 멀었다는 뜻도 있지만 그게 사전적 의미로 밝게 빛난다는 뜻도 있더라고요. 눈멀게 하는. 네. 눈부시면 눈이 멀 것처럼 이 요새 세상은 너무 밝잖아요. LED 조명이랑 간판들이. 그게 오히려 사람들을 그 화려함이 사람들을 눈멀게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은 앞도 안 보이면서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닐까? 근데 물론 이제 염세적이긴 하지만 결국엔 그 이제 후렴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거기 가면 안 돼. 그냥 무작정 따라가면 안 돼. 벗어나야 돼. 그런 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네. 저의 결국에는 음악을 하면서 제가 얘기하고자 싶은 거는 다 부정적이야, 다 어두워, 결국은 다 의미 없어가 아니라 결국은 휴머니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인간애가 있는 사람인 것 같고 네네. 그래서 더 좋은, 더 나은 삶을 서로 이야기해보자. 그런 게 저의 화두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곡이 앨범에서는 가장 덜 개인적이고 좀 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담긴 곡이고 네. 그래서 더 제일 차가운 곡 같았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좀 그렇게 썼는데 또 공교롭게 바로 다음 트랙은 가장 따스한 네. 느낌의 곡이에요. Late Rain인데요. 네네. 이게 이제 JB4님하고 네네. 했죠? 하고 피처링 하나 더 있었던가요? 그 레이즈 쿠마님이라고 그 쿠마파크의 네네. 예, 리더이신 그 한승민님이시고 색소폰으로 후렴을 채워주셔가지고 예, 거기 피처링으로. 있었군요. 네. Late Rain은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니까 좀 그런 이런 분위기의 곡을 넣을 의도를 가지고 계셨던 뭐 건지.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냥 제 느낌에는 막 요동치는 감정이지만 결국에 기본적인 제 무드는 그 Late Rain 정도의 이제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관계에 대해서 한 것도 그렇고 예. 이제 세상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것도 마지막에 보면은 뭐 나이 들수록 겁만 늘어난다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나름의 결론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에 대한 얘기가 결국 이번에도 되는 건데 네. 재밌는 게 이게 관계 얘기가 앨범 초반 그리고 중반 네. 후반 딱 해가지고 뭔가 균형 있게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네네네. 뭔가 기서결 이런 느낌으로 네. 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JB4님은 뭐 어떻게 알고 계세요? JB4님은 아주 인연은 좀 오래됐어요. 제가 처음에 막 어버널로그 할 때 하자센터 통해서 이제 만났던 분들 통해서 이제 연이 닿았었고 예. 할리데이 피플이라는 아마 팀이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연은 좀 있었었고 알고는 있었어요. 안면만. 네. 그러다 이제 가끔씩 이제 뭐 모니터 받기도 하고 곡을 좀 받아보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뒤늦게 이제 한번 연락이 됐는데 아직도 계속 제가 음악을 쉬는 동안에도 음악을 계속 하셨더라고요. 꾸준히. 네, 저도 최근에 앨범 낸 거 네. 듣긴 들었죠. 예. 그래서 지금은 좀 그래도 이제 좀 활동을 활발하게 하셨지만 드러나지 않는 수면 아래에서도 정말 꾸준히 그분도 이제 직업이 따로 있으신데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일본 에비스 비치라는 비트메이커 앨범에도 한국인으로서 참여를 하셨었고 네. 그래서 그 곡을 제가 너무 좋게 들었어요. 와 이분 되게 실력이 많이 일치월장하셨다. 정말 이 곡이 너무 잘 어울린다. 막 이래가지고 너무 좋게 들었어서 기회가 되면 한 곡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 곡이 다행히 이제 만들어지면서 누구랑 하면 좋을까 싶었다가 의뢰를 드렸고 참여해 주셔가지고 사실 저는 곡 쓰는 분들도 그렇고 연주하는 분들도 있고 자기만의 톤이 있잖아요. 네. 저는 가사 쓰는 사람도 자기만의 가사에 그 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이 쓰는 단어나. 근데 이분이랑은 결이 잘 맞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사 부탁드리면서도 정말 많은 주문을 디테일하게 하지 않았거든요. 몇 가지만 딱딱딱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턱 하고 주셨는데 완전히 그냥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이 또래의 친구에 대한 어떤 그 뜨거움을 지나 앞부분에 있었던 관계에 대한 뜨거운 고민을 지나서 어느 정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제 앞으로 걸어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서로에게 여유롭게 그냥 네네. 그렇게 대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이것도 후반부가 주고받는 벌스잖아요. 그쵸, 네네. 예, 그런 거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작업하세요? 만나가지고 막 얘기를 그러니까 하면서? 보통은 그렇게 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로 이제 사실 직업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먼저 썼어요. 제가 먼저 썼고 네. 보내드리더니 그거에 맞게 또 라이밍 해주시면서 가사도 다 해주셨는데 너무 흐름이 마치 만나서 쓴 사람처럼 잘 맞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렇던데요. 네, 그래서 너무 능력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쉽죠. 저는 네. 그냥 써버리면 되는데 받아주는 게 쉽지 않은데 저는 이분도 더 주목받게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 트랙 네네. Being이에요. 이거는 선공개로도 나왔죠. 맞아요. 네. 선공개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크게 막 계산하지는 않았고 근데 이제 뭔가 앨범 전체에서 한 곡이 좀 튀는 곡, 한 곡만으로서 기승전결이 있는 곡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다른 곡들은 뭔가 이 경계선이란 쭉 흐름 안에서 이해가 돼야지만 한다면 비잉은 그냥 그 한 곡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기승전결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픈을 먼저 하게 됐고 이제 나름으로서 또 이 트랙 안에서 마지막 트랙으로도 충분한 또 자리를 잡아주는 것 같아서 또 좋았는데 개인적으로는 또 이 곡이 유일하게 이제 라큐가 아닌 다른 분의 비트를 받은 곡이기도 하거든요. 데미캔님이 네, 데미캔님이 하셨죠? 주셨고 예. 앨범을 싱글을 냈을 때도 반응도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좋았어가지고 네, 참 고마운 곡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블라인드 스트림이 차가웠다가 네. 레이트 레인에서 따스해졌다 그러는데 네. 갑자기 또 분위기가 엄청 진지해지면서 네. 해가지고 그래서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보통 앨범들은 첫 트랙은 좀 가볍게 시작을 하고 그 안에서 쫙 분위기를 고조시키다가 해소를 시켜서 아우트로는 좀 이제 뭐 길이나 스케일 같은 건 장엄할 수 있지만 좀 편하게 가는데 네네네. 또 이 마무리가 또 다시 심각해지더라고요. 네네네. 뭐 이런 거는 의도가 근데 있을까요? 아마 받아들이시기 나름일 것 같은데 저 개인으로서는 나를 안아줘라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거기에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 앞에가 달려온 거고 이거는 사실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나 스스로에게 내린 결론이고 그 기승전결의 정말 결 중의 결이 저한테는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네. 그러니까 염세적이고 비판적인 것도 결국에 세상을 보는 그 눈은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안아줄 수 있는 결론을 내렸다. 그게 저로서는 최고의 결론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했었는데 앨범을 들으면서 참 흔들리고 나약한 모습을 담긴 앨범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나를 안아줘가 그래서 울림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특히 또 이제 시작할 때 삶이란 뭐 죽음 앞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또 의사 경험하고도 좀 네. 맞닿아 있으실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사실 일반적 사람들이 이렇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막 깊게 고민하지는 않잖아요.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들이 뭐 그렇게 될 때 정도인데 저희는 일이 이제 물론 댄스님도 그러시겠지만 매일매일 접하는 게 그거고 드라마틱한 남들은 일생을 살면서 몇 번 이제 만나보기 힘든 경험들 저희는 매일 마주하잖아요. 저는 이제 판도라는 영상학과 의사다 보니까 뭐 어쩔 때는 하루에 몇 명씩 막 암을 진단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 이후의 삶들이 그려져요. 이 정도는 뭐 수술만 해도 깔끔하게 낫겠다 싶은 환자도 있는 반면 이 사람은 쉽지 않겠다. 항암을 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겠다. 근데 막 나이가 젊고 이러면 남일같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괜히 이제 너무 이제 가깝게 다가가는 공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생기면서 또 이제 제가 아팠던 경험도 있고 하면서 뭔가 이제 또 저희 나이도 이제는 뭔가 이제 주변에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하나씩 생기는 나이가 되다 보니 우리 모두에게 있는 보편적인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들 잊고 있던, 이제 미뤄두고 있던 네. 그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다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용기 있게 대면하는 사람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당장 그 일이 벌어지면 다들 막 대면할 수밖에 없지만 그 전부터도 이렇게 용기 있게 대면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얼마 전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저희 예전에 막 저희 학교 특강도 오셨던 것 같은데 그분 책을 우연히 이제 보게 되면서 이분은 정말 그 마지막 그분이 이제 췌장암 말기에 그냥 치료 안 하시고 죽음을 기다리셨거든요. 대면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되게 용기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진 근원적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 또 아프셨던 시절이 예. 있다 보니 그렇죠. 그래도 와닿았을 것 같아요. 사실 좀 벗어나는 얘기 같기도 한데 의사라는 직업은 죽음을 많이 맞닥뜨리다 보니까 또 무뎌지기도 쉽거든요. 맞아요, 솔직히. 맞아요. 저도 뭐 내과 얘기를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끔 돌아보면은 하다가 이제 환자가 안 좋게 끝나고 근데 그래 다음 환자 치료하러 가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다시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치열한 고민이 담긴 것 같아가지고 좋고 오늘 얘기할 때도 참 좋네요. 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는 이제 제가 영상학과 의사다 보니까 우리 의사들끼리는 알지만 이제 진료 지원 파트고 임상의 중에서도 정말 최전선에 있는 댄스님 같은 분들은 정말 생사를 앞에 손에 쥐고 이제 붙드시고 전쟁터의 그 최전선에서 싸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런 분들이 어떤 그런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을 막 깊게 할 여력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시간뿐만 아니라 그거 할 시간에 한 명을 더 고치시는 게 맞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저는 한 발짝 물러서서 그거에 대해 좀 객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정치를 하고 어떤 사람은 기업을 운영하고 어떤 사람은 기자를 하듯이 우리가 이 의료라는 지금 이 의료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는 그 전쟁터처럼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싸워주고 누군가는 그거에 대해서 또 고찰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서로 상보적인 관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고 저는 항상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임상 의사들에 대한 그 리스펙이 있습니다. 리스펙이 있고 제가 이게 뭐 어떤 누군가를 가르치려 들거나 제가 득도했다거나 막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제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근원적인 어떤 고민들, 혼란들에 대한 정말 대면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가사를 쓰고 나서는 정말 마음이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롯이 삶을 이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 있는 래퍼가 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네. 예, 직업은 뭐 특이한 직업이라고 하면은 특이한 건데 그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캡스톤님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런 거 담겨 있는 앨범이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확실히 상패님하고 같이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사는 네, 그래서 아마, 경계선 했었는데 네. 일단은 앞서가지고 결핍 얘기를 잠깐 했어요. 네. 결핍이 좀 채워지셨나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먼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은 제 이제 유년 시절 또는 지금까지 걸어온 제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언제까지 뒤돌아보면서 그때를 연민할까? 언제까지 지나온 시간을 뭐 어린 시절이건 뭐 가정이었건 친구였건 언제까지 그때를 보면서 막 추억하면서 연민하고 있을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못 나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앨범으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마침표를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걸 이제 쉼표로 만들어서 조금 더 선을 그어 내리면 쉼표가 되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이제 삶을 개인으로서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음악적으로도 사실 그런 결핍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음악에 대한 나름의 또 확신이 있었으니까 지속해 온 거겠지만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 제가 물론 부족함이 있었겠지만 근데 비잉을 내면서부터 이제 오는 피드백들을 들으면서 채워진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 제 스스로도 이제 제 음악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톤을 바꾸고 랩 스타일을 바꾸면서 이게 나에게 맞는 옷을 이제서야 입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가 저도 좀 제 인생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기대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뭐 래퍼 캡스톤으로서 이번 앨범 아쉬운 점은 있으실까요? 아쉬운 점 글쎄요. 또 그렇게 들여다보면 아쉬운 점이 많겠죠. 근데 앞서 들어가지 못했던 두 곡은 빠지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예, 그건 맞았던 것 같아요. 그건 맞았던 것 같고 사실은 그게 인트로와 아우트로였어요.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기본적인 문법 있잖아요. 밝게 시작하고 막 밝게 끝나고 근데 이제 인트로 아우트로 곡인데 그게 빠지는 게 맞았고 그거는 너겁샤 형님의 식견이 훨씬 맞았고 네네. 그 곡을 나중에 이제 이 앨범에 이제 뭐 그냥 에필로그처럼 낼 생각이에요. 그것도 라큐도 엄청 아끼는 비트였고 저도 가사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로소 정말 에필로그처럼 나올 수 있는 곡이어서 언젠가는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캡스톤 솔로로는 처음이니까 데뷔를 하신 건데 그렇죠.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그리고 계세요? 다음 앨범의 비트가 한 7-80% 정도 정해졌고 너겁샨 형님과는 계속 제 앨범의 디렉터로 프로듀서로 같이 만들어 갈 예정이고요. 이제 비트 초이스부터 같이 했거든요. 네네. 지난번에 경계선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를 가지고 이제 변형하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처음부터 한번 쌓아 올라가 보자. 가사 주제나 뭐 모든 거를. 그래서 이제 정말 두 번째 앨범에서는 각본과 감독을 다 맡기고 전 오로지 연기에만 물론 이제 가사는 제가 쓰겠지만 네네. 전 되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나이브하고 좀 더 편하게
그러니까 지금처럼 저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서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그런 거에 대한 집착이나 강박이 있었다면 그런 걸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랩도 해보고 가사도 좀 흐르는 대로 써보고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생각해보고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랩 피처링으로 컨택을 하셨는데 랩 피처링을 결국 못 받으셨네요. 그렇죠. 이제 다음 앨범에 러시아 형님은 다음 앨범에는 하자. 네. 비트도 어느 정도 제일 마음에 드는 곡을 초이스해 주셔가지고 네. 다음 앨범에 아마 하시지 않을까. 뭐 래퍼로서 진지하게 한다고 하면은 물론 답은 예상됩니다만 네. 쇼미더머니 이런 거 보면서 참여한다든지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사실 그 시즌이 할 때마다 제 주변에는 다 의사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의사 동료들, 선후배들. 그럼 이제 그분들은 뭐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니까 뭐 안 나가냐? 막 연락이 와요. 그쵸. 예, 물어보고 연락도 오고 이제. 근데 저는 뭐 아시다시피 제가 그런 거 할 역량도 안 되고 그런 건 또 그거에 맞는 캐릭터나 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막 비디오도 찍고 홍보도 열심히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좀 그런 게 힘든 사람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앞에 서겠고 공연하는 것도 사실 저는 이제 기쁨보다는 부담이 더 큰 사람이고 남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점점점 이게 더 성격이 내향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서 전 제일 좋은 게 이제 혼자서 가사 막 상상해보면서 쓰고 스튜디오에서 녹음된 걸 혼자 에어팟으로 막 들으면서 길을 걸을 때가 너무 행복하거든요. 저는 그걸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라이브 공연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그런 라이브 영상 같은 거라든지 그런 네. 음악적인 것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네, 일단은 그러니까 앨범을 만든 목적이 뭐 이거 가지고 제가 뭐 유명세를 얻거나 뭐 그렇기는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게 목적도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곡을 최선을 다해 만들었으니까 이 곡에는 비트를 만든 분, 또 레코딩을 받아주신 분, 믹싱 마스터링 하신 분 모든 분의 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거에 대한 아웃풋을 뭐 제가 만들어내는 게 또 저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건 다 할 생각이고요. 지금 그래서 준비된 거는 뭐 뮤직비디오도 있고 라이브 영상도 찍었고 뭐 트레일러나 뭐 이런 것도 이제 협업을 해서 하고 있고 공연도 뭐 잘 분위기가 맞다면 뭐 해볼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건 다 할 생각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괜찮으셨나요? 너무 좋았고 저는 사실 이렇게 한 거는 이제 제 앨범을 가지고 곡을 가지고 얘기해 본 게 처음이어서 그런 떨렸는데 이제 뮤지션들 분들께서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나와서 이런 얘기 하시는 게 너무 부러웠거든요. 너무 부러웠고 언젠가 나한테 그런 기회가 올까 이제 음악을 못할 때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제가 너무 이제 개인적으로도 리스펙하는 댄스디님과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앨범이 나와도 또 하면 좋겠다. 예, 여담으로 이렇게 좀 진지하게 생각하신다면은 뭐 힙합 씬 안에서 인맥을 더 넓힌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뭐 인맥이라기보다는 음악을 같이 하는 동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혼자 막 이제 원알록으로 앨범을 못 내고 솔로를 낼 때 막 그냥 막 여기저기 막 데모도 보내봤어요. 왜냐면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당연히 뭐 컨택이 오는 데는 없었으니까 안 됐겠죠. 근데 이제 지금의 생각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그 관계는 다 이미 채워진 것 같아요. 넉업시안 형님이 디렉을 봐주시고 곡 만드는 분들 계시고 뭐 레코딩 믹싱 엔지니어 분들 이분들이랑 저는 저의 어떤 팀 크루가 만들어진 것 같고 더 굳이 막 억지로 막 이제 관계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욕심은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또 결이 맞는 분이면 이제 맺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가 넉업시안 형님하고 처음 연락을 드렸던 이유가 뭐였냐면 물론 너무 래퍼로서 존중하기도 했지만 그 넉업시안 형님이 김봉현 님이 운영하셨던 그 채널에 인터뷰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주파수가 맞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때 제가 한창 오래전 일이 들으면서 난데? 내가 주파수가 맞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연락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음악을 하면 또 넉업시안 형뿐만 아니라 이제 뭐 주파수가 맞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요? 자연스럽게 또. 예, 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이 생겼기 때문에 네네.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네네. 싶습니다. 뭐 더 못다한 얘기는 없으신가요? 네, 따로 뭐 더 할 얘기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많이 들어주셨으면 예, 관심을 많이 갖고 또 들어주셨으면. 앨범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또 한 곡 들었을 때 느낌은 요새는 사실 그 앨범 단위로 듣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데 네, 한번 통으로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앨범을 듣고 나서 보게 될지 아니면 듣기 전에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저도 집에 가서 다시 들으면은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오늘 나온 얘기가 무척 많고 또 그게 앨범의 이해를 훨씬 더 다른 차원으로 끌어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계속 잘 들어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잘 되길 빕니다. 네네. 예. 네, 그러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